글로컬 유니콘 키우자 광주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모신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하상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트플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광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입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우리 광주 창업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대표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인트플로 주식회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축산을 위한 AI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술을 이제 양존장에 직접 도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노동력 부족이나 어떤 전산 기록 이런 양존장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AI 솔루션으로 그런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실제로 납품하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절반은 우연인 것 같아요. 사실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우연이 되게 많았고요. 이제 저는 축산을 몰랐고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사실 공부하고 있고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AI가 붐이었어요. 2019년도 창업을 할 때. 그래서 AI 기술을 어디다 써야 될까? 남들이 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솔직한 심정은 뭐였냐면 너무 경쟁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 팀이 너무 약하다. 그때 저랑 친구랑 2명이었거든요, 회사에. 우린 너무 맨파워도 부족하고 이제 부족하니 남들이 도저히 접근하지 못할 곳에서 AI의 꽃을 피워보자. 찾다 우연히 이제 도축장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사실 고객이시죠? 지금 이제 같이 하시는 이제 이용기 대표님이라고 계셔요. 성일축산에 이제 그분이 너무 호기심 있게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그러면서 안 믿으셨어요. 안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지만 되게 재밌으니 들어보자 하시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면은 그럼 너네 자신 있으면 내 농장에서 해봐 하면서 농장을 오픈해 주시고 들어가서 막 카메라 공사하고 저희 소프트웨어를 거기 집어넣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창업자들이 얘기하시는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고통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 현장에. 여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겠다.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대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적인 서비스인지가 네네. 명확히 손에 잡히지 않는데 조금 네네. 서비스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면. 이제 제품 이름은 엣지팜이고요. 말 그대로 농장 끝단에서 이제 돼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이고요. 구체적인 기능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1번 체중, 무게를 잘 재주고요. 두 번째 재고 몇 마리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추가하는 거 이제 아픈 애들 있는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작업자가 계속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은. 근데 요즘 일손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기피하는 현장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AI 카메라로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보면서 계속 데이터를 얻고 알람도 주고 보고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지금 운영을 하셨죠? 지금 2019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4년 지났네요. 그렇군요. 그 농가 말고도 다른 데도 혹시 설치를 하셨습니까? 잘 입소문도 났고 저희가 또 글로벌에 어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50개 농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이나 스페인, 베트남 이런 좀 해외에도 좀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참 좀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참 짭짤한 재미를 좀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직 입금은 안 됐고 이제 재미만 있는 상황이에요. 양돈 얘기 나오면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계속 떠올라요. 그분은 양돈가에서 나오는 피를 수급해서 그 혈청에서 단백질 성분을 뽑아내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었어요. 그분 하셨던 말씀이 제주에서 도축되는 그 돼지가 50만 마리 가까이 되는데 제주에 그 5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없다. 네가 먹은 제주 흑돼지가 과연 제주 흑돼지일까?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지만 아직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장님, 그 광주에서는 주로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분야는 다양하긴 해요. 근데 대부분 요즘 추세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을 지금 특화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 지금 전남대학교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증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분야라든가 모빌리티. 네, 이런 쪽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적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지역 창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부산 촬영을 끝내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부산이니까 조선이나 뭐 신발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그거 하기 싫고 지금 유튜브 콘텐츠 만들고 싶고 자기들의 눈높이는 저기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계속 배 만들어라, 신발 만들어라. 그럼 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과 연계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의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선입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중앙부처 주도로 해가지고 추진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지역별로. 근데 분명히 과거의 산업과 연계를 하면 그만큼의 축적된 자산과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 맞고,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신 AI 같은 것도 조선에 도입한다면, 또 뭐 철강에 도입한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꼭 철강 산업에 들어가서 막 이런 용접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신기술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심 기술을 파고들어서 나중에 그 지역에 특화된 사업에 응용할 수는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응용 면모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특히나 지금 우리 강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AI 센터 쪽이 지금 입점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 쪽과 관련한 어떤 사업을 좀 하시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강주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 지금 광주는 AI 스타트업 이런 캠프 같은 데가 지금 3개가 세 개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들도 많고요. 네. 또 지역 자체로 지금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숙식 제공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졸업생들이 1년에 한 300명 정도 나오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이 유치되거나 기업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혹은 연구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키워내는 작업들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지금 한 3년 차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 거로 보고 처음에는 지역에서도 인공지능을 왜 광주에서 해야지? 그렇죠. 라는 얘기 당연히 있었고 회의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우리 이제 정광면 대표 같이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이게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독특한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지금 서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사관학교 특히 숙박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 제가 홀깃한데 아마 저만 홀깃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의 사피 같은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 달에 얼마씩 그 생활비도 조금 지원해주고 또 숙식도 제공해주고. 근데 이제 다만 전 졸업생들이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또 역시 이제 여건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기업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지역에 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은 전국에서 모이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지금 몇 개년 사업이죠?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3년 차 지금. 3년 차. 주변에 강주과학기술원과 같은 그런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좀 있을 것 같은데 AI 관련한 어떤 강주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광주가 AI의 이제 광산업에 이어서 특화하는 분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센터장님 소개해 주시니까 세 개나 여기 이런 집적 단지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R&D 구조 조정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젊은 과학자 육성이나 인재 육성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 요즘에 뭐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이제 선진국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이 AI 인재는 정말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여기 계시면서 그럼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단계별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장점은 주목을 받았어요. 일단 그 참 감사한 일이었고 마침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이제 하상용 센터장님이 그때 부임하실 어떤 시기도 딱 겹쳤었고 뭐랄까요, 그냥 운때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광주시 자체가 AI를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이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뭐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뭐 인건비 지원이나 뭐 사무실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 계속 수혜를 받아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세가 꽤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배경에는 뭐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이 갖춰줘야 빨리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은 수혜를 참 받았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준비한 멘트 있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항상. 아니 근데 말씀 중에 네. 잠깐 그 얼핏 캐치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었으면 과연 내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을까? 지금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 들었던 게 내부 국가에서 경쟁에서 대표 선수 경쟁에서 밀렸는데 기아를 해서 출전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그게 지금 그런 문화가 지금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됐거든요. 스포츠계도 그런데 기술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에 뭐 고집할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이 뭔가 다른 사람들랑 경쟁을 하면서 만약에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럼 좀 내려가서 조금 그 아이템을 보완하고 좀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조금 더 지원받아서 그걸 가지고 꽃을 피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서울 수도권에서 기회가 꺾였다 할지라도 절대 꺾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안이 아니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그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아, 제주도에 살고 싶어 멋지게 만들어라는. 근데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죠. 지역에서 계속 성장해온 친구들만 있는데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좀 창업하기 좋은 친구들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광주를 떠났던 고등학교 때 떠나고 대학교 때 떠났던 친구들이 아, 나 창업 한번 해볼까? 네. 요즘 광주 분위기 괜찮대 라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마 1번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주기만 해도 네. 충분한 이 배경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편파 방송은 아니지만 전 서울에 20년 이상 살았지만 여전히 롯데를 응원하고 있고 네. 연어처럼 나이 들면 부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부산에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창업으로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네. 센터장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했던 친구들 중에 네. 두 팀이 지금 광주로 이전을 해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하면 본사를 여기다 둬야 된다, 연구소를 둬야 된다 하니까 그냥 주소만 옮기는 경우는 흔하게 있는 일인데 네. 여기는 가족까지 같이 와요. 하나는 도서관의 사서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주로 옵니다. 야, 너 왜 광주까지 직접 이사를 오려고 그래? 근데 광주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그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어서 광주가 편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낚시 관련된 솔루션을 크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광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야, 너 거기가 좋잖아. 그랬더니 광주라는 도시가 서남해안과 이쪽 남해안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나 사이트를 확보하는 데 훨씬 나니까 이쪽으로 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주라는 도시가 전에는 창업의 불모지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됐던 뭐 인위적이 됐던 네. 각자의 의견을 뜻을 가지고 지금 이리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광주만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럴 거다. 네, 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각각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창업 도시로 발전되고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괜찮은 접근법이신 것 같아요. 고향으로 회귀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단장님 어떻게 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뭐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하고 거기에 창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도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세금을 좀 더 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뭔가 그 지역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갖고 네. 그런 인프라를 갖고 그런다면 실은 지역에서도 승부해볼 만하다. 서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좀 적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동맥이 있고 네. 저 지역에 들어가는 모세혈관까지도 다 뚫려 있어야 우리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역도 지역이지만 예. 투자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가장 네. 큰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싶은데 음. 어떻게 풀으셨어요? 저희도 사실 안타깝게도 첫 투자 유치를 할 당시에는 광주 펀드가 이제 결성 중이다라는 소문만 있었지 이제 막상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펀드 조성이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펀드 자체는 서울에 있는 펀드에서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펀드 자체가 서울 쪽에 몰려 있다는 거는 뭐 그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센터장님도 계시고 또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그 지역 기업 기관들이 좀 의기투합을 해서 좀 지방 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그런 펀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펀드들이 있다면은 뒤에 또 지역 창업하시는 분들도 뭐 서울 못지않게 이제 그 굉장히 요긴한 이제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또 성장하는 데 쓰일 거라 기대는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났고 이제 다음 단계 또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다음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이제 3J 보고 있습니다. GJ. 예. 사실은 3J가 이제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서울 쪽의 스타트업들의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작게 얘기해요. 네. 3J는 뭐 거의 이제 시작이지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가볍게. 음. 근데 사실 그 가볍게라는 게 뭐 몇십억 단위잖아요. 사실 투자금이. 사실 60억에서 80억이 기정. 네. 네, 뭐 그 정도인데 사실 광주의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60억이나 80억을 이렇게 투자를 받은 기업은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온도 차이가 있고 그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규모의 차이.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갈증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정도 펀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장님 이런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이거 참 힘든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네, 뭐 맞습니다. 뭐 정말 다들 투자 받기 너무 어렵고 또 뭐 이게 뭐 경기의 흐름도 있다 보니까 올해 특히나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창업 열풍을 다시 한번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는 지역에 있는 기존 기업들이 자체적인 펀드를 만드는 부분들, 그게 한 지역에서 이제 30억 펀드를 기존 기업들,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출자를 얼마씩 받아서 이제 조성을 하고 그분들이 실은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펀드의 쓰임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한테 다시 재투자되고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연쇄 창업이 됐던 아니면 내가 다시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창업자들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고 기존 기업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도 관찰이 된다라는 부분도 네. 개인적인 궁금증은 그러면 지역 기업들의 펀드를 모으는 일은 누가 할 것이며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 기업들은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사고를 가진 분들 맞습니다. 되게 많은데 맞아요. 이건 어떻게 풀지가 네. 문제인데. 그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실은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게이트웨이 역할로서 지역의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들, 뭐 인프라들의 중심에 있고 네. 정보 유통이 가장 빠르게 되는 곳이어서 계속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도 만들고 있는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이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의 자본을 모으는 역할 왜냐하면 창경의 역할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네. 우리가 난제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 지역의 기존 세력들 혹은 뭐 창업기업의 성장을 별로 달가하지 않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실은 풀어가야 될까는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연적 연구 과제로 네네 맞습니다. 인식 개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반드시 가장 필요할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2013년부터 제 명함 뒤에 창업 성공률이 높은 광주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알다시피 지금 초기 창업 지원은 너무 많은 충분히 많은 상태라고 보고 그걸 이제 계속 끄집어서 뭔가 액셀레이팅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액셀레이트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역에는 지금
성장 펀드를 다 지자체마다 최근에 특히 이번 지자체장님들이 다 뭐 5천억, 1조 막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시리즈 B, C 이제 이렇게 가는 투자 규모이고 실제로 거기서 초기 창업자한테 가는 투자는 거의 없는 게 현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 네. 우리 창경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지역 네. 생태계 입장에서도 반드시 초기 창업자를 위한 펀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집중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창경 같은 경우는 지금 40억, 지금 현재는 30억, 금년에 10억 정도 개인 투자자 지금 곧 결성되거든요. 그럼 40억의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뭐 1억에서 2억이니까 25개에서 30개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그 투자자들 중에 물론 뭐 시도 일부 들어와 있고 하지만 8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엔젤 조합을 투자.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의 대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하고 같이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하셨던 그런 이제 변호사, 네. 회계사, 또 의사분들이고 또 하나 부류는 제조업체 사장님들이에요. 네. 이 제조업체 사장님들 가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요 라고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2-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돈이 모아서 지금 창업자들한테 투자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500명이 있으면 2천만 원, 1,000만 원씩만 해도 100억이 모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펀드가 됐던 보탤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놔두고 이것만 바꿔도 100명 이상 창업자한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팁스를 1년에 10개를 태우는데요. 네. 금년에 9개 지금. 네. 그럼 계속 10년간 100개의 팁스가 나온다. 네. 그러면 최소한도 1,500명 이상의 이재가 생기는 거고 그 일을 지역에 있는 우리 개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사실은 센터장들마다 이게 성향도 조금씩 다르고 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 창경의 시스템화로 녹여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100개를 투자하거나 50개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계속 부탁도 하고 돈도 모아오고 당연히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의 직원들도 투자자들한테 쫓아가서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기관 아예 없습니다. 창경만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들에게 뭔가 조금 더 다른 이익들은 제공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완전히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모두가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역 창업 펀드가 시리즈 BC로 간다라는 의미는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도 보여서 네.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자리를 붙이고자 하면은 새싹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그런 초기 투자가 필요할 텐데 너무 엇박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창경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5개의 권역을 나눠서 지금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요 플레이어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플레이어를 끄집어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가요. 뭐 TP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 센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건 창조경제혁신센터지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냥 나는 행정 처리 직원 정도로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짙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오시기 전에도 우리 센터장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창경센터가 운영비 지원의 성격으로 너무 적은 돈을 받고 있고 실은 유지를 거의 뭐 자생력을 갖춰라 이렇게 말은 되게 좋은데 사람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지원으로는 실은 유지 불가한 경우 있고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고유 목적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또 답도 제시해 주셨는데 센터장님이 잘 투자를 유치해 오고 우리 직원들이 또 잘 투자하는 직원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 체계가 요 안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매니저들을 만나보니까 뭐 보육센터에 있는 매니저들도 만나보고 뭐 대학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했더니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아 내가 키운 애가 몇 개야 뭐 내가 키운 애가 유니콘이 됐어 어떻게 지원을 했어 이런 자기만의 노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사장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전화해가지고 또 지원하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뭐 아이를 키우는 거나 우리 기업을 키우는 거나 동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는 광주 창업 포럼이라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작품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원팀 투자 클럽이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에 기투자를 받은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네, 아직은 얼마 안 되지만 그 100여 명과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제가 매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한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후속 투자를 연결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사실은 지역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또 네. 모태펀드 아시다시피 모태펀드 받으면 한 20%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지역에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우리가 유소년 축구단 잘 키우듯이 네. 우리가 잘 키워낼 테니까 와서 투자해 주세요라고 계속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과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서울 분들이 고마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그 포럼과 그 원팀 그 투자 클럽이 연관되고 이어지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은데 포럼에서는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좀 보시고 투자 부분 실질적인 액션이 일어나는 단위니까 그 둘의 어떤 시너지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자들이 항상 그날 그 시간에는 이 모임이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목요일 뭐 6시부터는 창경이 열려 있어 해가지고 가서 무슨 IR을 하던 뭐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가던 그런 행사들을 지역에서 누군가는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오셔가지고 네. 내년에 연구원실 과제 2개 얻어가시는 거 알겠습니다. 개선이랑 네, 그리고 행정 시스템의 그 설계. 정창현 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이제 앞으로 네. 계속 성장함에 있어서 예. 우리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역의 창업 이제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 개선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기업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입장이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그 주주분들한테 제시했던 목표 그리고 그걸 달성하고 고용을 늘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고의 기업은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이다. 결국 예 그런 건강한 기업을 키워내는 것인데 네. 이제 지금 인트플로우는 이제 어쨌든 저희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글로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서울이냐 광주냐 그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서울로 가든 광주로 가든 저희가 하는 축사는 이제 몇 개 없어요. 고객이 6천 가구인가밖에 없으니까 사실 POC 정도 하다가 끝났다고 말할 정도의 규모인 거죠. 사실 글로벌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뭐 북미든 유럽이든 뭐 동남아든 어디로든 다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은 가장 필요한 지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인력 채용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좀 해외 인재 채용이 조금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더라 무슨 출입국 그쪽에도 엄청 싸운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인재를 고용하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절차가. 그러니까 이게 그 겉으로는 세계화나 글로벌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저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좀 선입견 이런 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높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 친구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석사를 서울에서 했거든요. 심지어 서울의 키스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능한 친구고 한국말도 해요. 다 검증된 친구예요. 한국 연구원들과 다 연구를 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터키 지진 사태 때문에 잠깐 고향을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모든 검증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너 합격이야라고 줌으로 얘기해주고 나서 6개월 뒤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서로 많이 지쳤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글로벌 인재 한 명 뽑는 게 되게 어렵구나. 주변에서 이래서 말렸구나. 외국인 뽑지 마라. 이 친구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한국 좋아한다는데 왜 뽑으면 안 되냐. 이제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저희 같은 AI 기업이 빨리 크려면은 광주 인력도 좋고 서울 인력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실력 있는 AI 인재라면 누구든 광주에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에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에도 약간 네.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지금 바이오 산업도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지금 대부분 다 연구원들 다 해외에서 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글로컬 유니콘을 키우자가 저희 연중기획의 네. 핵심이고 네. 지역에서 잘 성장한 사람들은 해외로도 나가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 부분에 있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딥테크 창업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다. 이게 국내에서 뭐 시장 뭐 어느 분야든 딥테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이제 글로벌인데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한테. 일단 나가려고 하는 국가에 거점이 있어야 그 국가 뭐 정보든 뭐든 법인 설립이든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로컬 팀이 있어야 된다. 아까 터키 인력처럼 뭐 그 현지에서 팀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은 둘 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 실은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우리 팁스 운영사를 또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팁스가 이제 5+2라고 해서 5억이 R&D 자금으로 가고 뭐 그 다음에 사업화 해외 마케팅에서 2억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실은 요 사업화 자금을 조금 더 넓혀서 이 기업이 조금 더 자금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개편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조금 더 우리 딥테크 기업들한테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R&D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 외국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 대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지법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스타트업들이 몇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외국인을 한 명 고용할 수 있고 뭐 50명 이상 되어야 몇 명 고용할 수 있고 이런 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수 있다고 마구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뽑을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은 우리 청년들도 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아직은 좀 있고 과기특성화대학에서는 비자를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거기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또 다른 비자로 해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장을 그러니까 비자 문제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좀 저는 되게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해외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아예 키우는 겁니다. 한국어로. 그게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어요. 네, K-Tech 컬리지인가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있는 인력을 그렇게 한국어로 채용을 해서 이 친구가 거기에서 그냥 사무보조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기술을 좀 알고 한국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면 우리 교수들이 나가서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외에서 직접 양성한 인재를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던 그런 스타트업 코리아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좀 투명하게 좀 드러나서 좀 알았으면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그걸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을 맞습니다.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각자 뭐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역 창업 생태계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모두가 다 창업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됐지만 실제로 그걸 누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충분히 뭐 잘 하겠지만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또 다른 좀 깊은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계속하는 고민은 결국은 이 스타트업은 인재에서 시작해서 인재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나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헌신하는 그런 인재들이 지역에 또 스타트업 생태계에 많이 참여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각 지역에 뭐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지역에서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어떤 회사가 중요한 게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게 되게 자긍심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때까지 좀 다각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고민해 주시면 저희 기업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뭐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부족한 거를 알아야 되고 또 저 기업의 비즈니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만남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어떤 공식적인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지역 창업 생태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편에 이어서 2회 이제 강주 편을 찍었고요. 앞으로 부산, 세종, 제주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올해만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